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걸프 6개국이 동시에 미국 무기를 거부했습니다. 53조 원. 그 돈이 전부 한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30년간 독점하던 중동 방산 시장이 단 3년 만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 기업 레이시온이 한국 한화에 기술 제휴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가르쳐 달라고 머리를 숙인 겁니다. 펜타곤 무기 수출 책임자가 직접 밝힌 충격적인 전말. 그 결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56세입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방위안보협력청, 그러니까 DSCA라고 불리는 곳에서 28년을 일했습니다. 중동 FMS, 쉽게 말해서 대외군사 판매 프로그램의 부국장이었습니다. 제 역할은 간단했습니다. 중동 동맹국들에게 미국 무기를 파는 것, 그리고 미국 무기가 아닌 다른 나라 무기를 사지 못하게 막는 것. 28년간 저는 그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아니, 완벽하게 해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저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펜타곤에서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15분이 지금은 지구 반대편만큼 멀게 느껴집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면서 CNN을 켭니다. 오늘도 중동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산 K9 자주포 추가 물량 220문을 계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금액은 8조 7천억 원.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펜타곤 1링 복도를 활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링은 펜타곤에서 가장 바깥쪽 복도입니다. 장관실과 차관실이 모여있는 곳이죠. 거기를 걸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3층 1링 326호였습니다. 창문으로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우디 국방장관과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부다비 방산 전시회에서 받은 공로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하루에 20번 이상 울렸습니다. 대부분 중동 대사관이나 방산업체 로비스트들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280명이었습니다. DSCA 중동국 전체가 제 관할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걸프 협력회의 6개국 전부가 제 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6개국은 미국 방산업계의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연간 28조 원. 그 돈이 매년 미국 방산 기업들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보잉, 노스롭 그루먼. 이 네 회사가 중동에서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한국 전체 국방 예산과 맞먹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무기는 세계 최고였으니까요. 그리고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그것이 제 28년 경력의 대전제였습니다. 그 시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봄이면 걸프 6개국 국방 담당관들이 워싱턴으로 옵니다. 미국 방산업체 시설을 둘러보고 최신 무기 체계를 브리핑받고 구매 협상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행사의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어느 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차관이 협상 테이블에서 패트리어트 가격이 너무 높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한 개 포대에 1조 4천억 원. 여기에 연간 유지보수 비용이 1,200억 원. 운용 교육비가 별도로 800억 원. 합치면 단일 시스템에 2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우디 차관이 말했습니다. 브레넌 부국장, 우리가 이 가격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른 옵션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다른 옵션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러시아 S-400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미국과의 모든 군사협력이 중단됩니다. 중국 홍기-9을 사시겠습니까? 성능이 패트리어트의 절반도 안 됩니다. 프랑스 아스터를 사시겠습니까? 사거리가 짧아서 사우디 영토를 커버하지 못합니다. 차관님, 현실적으로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패트리어트. 사우디 차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미국 무기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었고 그 우산을 유지하려면 미국 무기를 사야 했습니다. 가격이 비싸든 납기가 느리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독점적 지위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즐겼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걸프 국가 관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미국의 힘이야. 이게 세계 최강의 특권이지. 너희는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그 오만이 저를 눈멀게 만들었습니다. 변화의 신호가 곳곳에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제 아래에서 일하던 분석관이 한 명 있었습니다. 사라 첸, 36세. CIA에서 5년 근무한 뒤 DSCA로 옮겨온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안경을 쓰고 있었고 회의 때마다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안고 다녔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한번 입을 열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사라를 유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어쩌면 아시아계라서 아시아 무기에 과도하게 관심을 갖는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편견이었습니다. 사라의 사무실은 제 사무실에서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세계방산시장 지도가 빼곡히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항상 분석 보고서와 커피잔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라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2시간 일찍 오고 2시간 늦게 가는 거였죠. 그런데도 저는 사라의 분석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라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국장님, 잠깐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뭔데? 사라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방위사업청 발표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이 천궁2라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금액 4조 8천억 원. 저는 화면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사라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시장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패트리어트 고객이에요. 한국이 우리 고객을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웃었습니다. 사라, 한국이 뭘 만들었는지 알아? 천궁. 천궁이 뭔지 알아? 미국 기술 이전 받아서 만든 카피 제품이야. 우리가 가르쳐준 기술로 우리한테 덤비겠다고? 사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스펙을 보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사거리 45km, 동시 교전 능력 20개 표적, 반응시간 12초. 이건 패트리어트 PAC-2 수준이에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카탈로그 스펙이지. 실전에서 저 숫자 나오겠어. 한국은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나라야. 사거리 45km라고 적어놨으면 실전에서는 30km도 안 나올 거야. 사라, 중동에서 무기를 살 때 뭘 보는 줄 알아? 실전 검증이야. 패트리어트는 이라크에서, 사우디에서, 이스라엘에서 수십 년간 실전에서 검증됐어. 한국 천궁, 한 번도 실전에서 쏴본 적이 없어. 가격이 싸니까 산 거야. 싼 게 비지떡이지. 사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모니터링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알았어. 모니터링해. 하지만 위협 등급은 미미로 분류해. 내 시간 뺏지 마. 사라가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젊은 친구가 너무 예민해. 한국이 미국 무기 시장을 위협한다고? 삼성이나 현대나 만드는 나라가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저는 그날 사라의 보고서를 서랍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2달 뒤 같은 보고서가 더 두꺼워져서 돌아왔습니다. 사라가 업데이트한 겁니다. 이번에는 한국 방산 수출 실적 데이터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180대를 계약했다는 내용. 노르웨이가 K9 자주포를 추가 도입한다는 내용. 호주가 한국산 자주포 운용 후 만족도 조사에서 최고점을 줬다는 내용. 10개국 이상이 이미 한국 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보고서 맨 뒤에 한 줄을 적어놨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증가 속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8%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5년 내 중동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줄을 읽고 빨간 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썼습니다. 비현실적. 중동은 미국 영역. 보고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맨 아래가 아니라 아예 쓰레기통에 버릴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제 2번째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수를 넘어서 범죄에 가까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단풍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리처드 하우라는 사람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레이시온 중동 영업 총괄, 53세, 키가 190cm의 넓은 어깨, 회색 머리카락을 올백으로 넘긴 남자였습니다. 양복은 항상 $3,000짜리 맞춤복이었고 손목에는 롤렉스 서브마리너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우는 워싱턴 방산 로비업계에서 중동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15년간 레이시온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중동에 판 금액만 47조 원이었습니다. 하우가 제 사무실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마이클, 한국 얘기 들었지? 들었어. 사라가 보고했어.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다고? 하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마이클, 나는 지난달에 아부다비에 다녀왔어.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건물 로비에 한국 깃발이 걸려 있더라고. 한국 방위사업청 대표단이 와 있었어. 그 양반들이 우리 고객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야, 누구든 할 수 있지. 문제는 결과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무기로 미국 무기를 대체할 거라고 생각해? 하우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마이클, 나도 안 믿었어. 하지만 가격을 들어봐. 패트리어트 한 개 포대 가격이 지금 1조 4천억 원이야. 한국 천궁투는 같은 포대 구성이 5,500억 원이야. 3분의 1도 안 돼. 거기다 납기도 우리가 36개월인데 한국은 18개월이야. 절반이지. 그래서 뭘 어쩌자고? 하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마이클, 우리 좀 도와줘. 자네가 걸프 국가들한테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돼. 한국 무기 사면 미국 안보 우산에서 빠질 수 있다고. F-35 판매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자네 입에서 나오면 그게 펜타곤 공식 입장이 되는 거잖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제안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정당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미국 무기 시장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었고, 한국 같은 후발주자가 우리 텃밭을 넘보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저는 그 주에 6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차관, 아랍에미리트 군수 담당 차관보, 쿠웨이트 국방장관 비서실장, 카타르 국가안보실, 바레인 국방위원회, 오만 왕실 군사고문. 6통의 전화에서 저는 거의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을 재고하시길 권합니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F-35 전투기 판매 일정에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교적 표현이었지만 의미는 하나였습니다. 한국 무기 사면 끝장내겠다. 사우디 국방부 차관은 전화를 받고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브레넌 부국장, 이건 펜타곤의 공식 입장입니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28년 경험에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조언은 때로 공식 입장보다 무겁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쪽은 더 직접적으로 물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계약한 천궁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추가 도입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은 존중하되 향후 확대는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전화를 걸면서 한순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미국의 국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무기는 미국 무기에 비하면 장난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아부다비 국제 방산 전시회 IDX가 열렸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 중 하나였습니다. 전시장 면적만 15만 제곱미터. 60개국에서 1,300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한국관은 전시장 3관 동쪽 끝에 있었습니다. 한국 한화디펜스가 천궁투 실물 모형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도 있었고 천무 다연장 로켓도 있었습니다. 한국관 앞에는 아랍에미리트 군 관계자들이 줄을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하우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시장 2관, 그러니까 한국관 바로 옆 건물에서 세미나를 하나 열었습니다. 제목이 가관이었습니다. 실전 미검증 방공 시스템의 위험성 중동 안보에 대한 경고.
발표자는 레이시온 수석 엔지니어와 퇴역 미 육군 소장이었습니다. 세미나 내용은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든 슬라이드가 한국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실전 경험 없는 방공 시스템은 카탈로그 수치와 실제 성능 간 30% 이상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국가의 무기를 도입하면 긴급 상황에서 부품 조달에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방공 시스템의 신뢰성은 수십 년의 실전 데이터로만 증명됩니다. 저는 그 세미나를 보며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하우, 역시 프로야. 하지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전시장 리셉션 파티에서 저는 한국 대표단과 마주쳤습니다. 한화디펜스 중동 수출 담당팀이었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남색 양복에 금색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175cm쯤 되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갈색 피부에 깊은 눈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화디펜스 중동사업부 박준혁 부장입니다.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예의상이었습니다. 마이클 브레넌, DSCA입니다. 박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옆 건물에서 세미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얼굴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실전 미검증 무기의 위험성이라는 주제였다면서요. 재미있는 주제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박준혁의 눈을 봤습니다. 분노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약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야 정상인데 웃고 있으니까 오히려 불쾌했습니다. 하우가 옆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우가 박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미스터 박이라고 했나? 레이시온의 리처드 하우입니다. 오늘 우리 세미나는 들으셨습니까?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하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전 미검증 무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우리 패트리어트는 걸프전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잡았습니다. 이라크전에서 탄도 미사일을 잡았습니다. 사우디에서 후티 반군 미사일을 잡았습니다. 당신네 천궁은 뭘 잡았죠? 박준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잡은 건 없습니다. 하우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에서 무기를 팔겠다고? 대단한 배짱이네요. 존경합니다. 하우의 말투에는 존경이라곤 일도 없었습니다. 노골적인 비웃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유럽 방산업체 관계자 몇 명이 킥킥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말이었습니다. 미스터 박,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한국이 마지막으로 전쟁을 한 게 언제였죠? 1953년이었나? 그러니까 70년 전이죠. 70년 동안 한 번도 실전을 해보지 않은 나라가 만든 무기를 아랍에미리트가 왜 사야 합니까? 우리 패트리어트는 이라크에서, 사우디에서, 이스라엘에서 수십 년간 증명됐습니다. 증명된 무기와 증명 안 된 무기. 당신이라면 뭘 고르겠습니까? 박준혁의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브레넌 부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패트리어트의 실전 요격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패트리어트의 공식 발표 요격률은 80% 이상이었지만 실제 독립검증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72%에서 78% 사이였습니다. 그건 방산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천궁2는 아직 실전 기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전이 오면 숫자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만드는 것뿐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전이 오면 그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그 사이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은 검증 안 된 무기 밑에서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거야? 박준혁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그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 친구 참 불쌍하네. 미국이 뭔지 모르고 덤비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거야. 저는 그날 밤 호텔 바에서 하우와 위스키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리처드, 한국 사람들 만났는데 참 순진하더라. 실전이 오면 증명하겠다나. 실전이 안 오면 어쩌려고?
하우가 웃었습니다. 실전이 올 리가 없지. 설령 온다 해도 저 장난감이 뭘 잡겠어. 건배하자, 마이클. 미국 방산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비싼 위스키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부다비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호텔 옥상 바에서 내려다보니 아부다비 시내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공기에서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하우가 시가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저 아래 보여. 저 도시를 지키는 게 패트리어트야. 30년간 그래왔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번째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물론이지. 저 도시 어딘가에 한국 기술자들이 땀 흘리며 일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박준혁과 그의 팀이 아부다비 교회의 군사기지에서 새벽 2시까지 천궁투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40도가 넘는 사막 더위 속에서 방호복을 입고 발사대를 조립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옥상 바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그들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밤이 제 전성기의 마지막 밤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돌아와서 저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비공개 보고서를 하나 올렸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 기술 수출에 따른 안보 리스크 평가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중 상당 부분이 미국 기술 이전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중동에 무기를 수출하면 미국 군사 기밀이 제3국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방산 기술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 사실이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거짓이었습니다. 한국의 천궁2는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이미 독자 기술로 발전한 지 오래였습니다. 한국은 자체 탐색 레이더를 개발했고 유도 시스템도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사라 첸이 그 보고서 초안을 봤습니다. 그녀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부국장님, 이 보고서는 사실과 다릅니다. 천궁2의 핵심 기술은 이미 한국 독자 개발입니다. 이걸 의회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라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사라, 자네는 분석관이야. 정책 결정은 내 몫이지. 보고서는 이대로 올린다. 사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국장님, 이건 한국의 정당한 수출 활동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사라, 자네가 이 사무실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야. 한국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 그게 자네 급여를 주는 이유야. 이 보고서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으면 다른 부서로 가. 사라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신이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미국을 지키는 것. 그게 제 사명이었으니까요. 사라가 나간 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알링턴 국립묘지의 하얀 십자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십자가 아래 잠든 군인들이 지킨 나라가 미국이야. 미국 무기가 세계를 지키는 거야. 한국 따위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떠오른 건 박준혁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부다비 전시회에서 제 모욕을 듣고도 화내지 않았던 그 표정. 분명히 상처받았을 텐데 담담하게 미소 짓던 그 얼굴. 왜 화를 내지 않았을까? 왜 반박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약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무기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 실전이 오면 보여주겠다는 확신. 저는 그 확신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의회에 올라갔습니다. 일부 상원의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방산 기술 이전 재검토 논의가 소위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가 들어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국 의회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며칠 뒤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워싱턴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상관인 제임스 커넬리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커넬리 국장은 60세, 하얀 머리에 주름진 얼굴, 30년 넘게 국방부에서 일한 관료 중의 관료였습니다. 그는 항상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한국 측이 불편해하고 있네. 너무 세게 밀어붙인 거 아닌가? 저는 웃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중동에서 매년 28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때문에 그 시장을 잃을 순 없습니다. 커넬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자네 판단을 따르지. 하지만 깔끔하게 해. 정치적 부담이 되면 안 돼. 깔끔하게요. 제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커넬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자네가 중동 일은 제일 잘 알지. 28년이니까. 저는 사무실을 나오며 어깨를 펴고 걸었습니다. 1인 복도의 형광등이 밝게 빛났습니다. 벽에 걸린 역대 국방장관들의 초상화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초상화들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제가 지키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의 국익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자존심이었을까요? 레이시온의 이윤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경력이었을까요?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제 자아와 미국의 우월함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 뒤로 회의 때마다 조용했습니다. 보고서를 가져오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복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포기도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조용히 자기만의 기록을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통화 기록, 모든 보고서, 모든 지시 내용을,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어떤 전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보고서에서 어떤 데이터를 삭제했는지,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사라는 자신의 좁은 사무실에서 묵묵히 진실의 기록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언젠가 이 기록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28년간의 경력이 만들어준 확신 속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은 영원히 세계 최강이고 한국은 영원히 미국의 기술을 받아 쓰는 후발주자이며 중동은 영원히 미국의 텃밭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저는 곧 알게 됩니다. 실전이 왔습니다. 박준혁이 말했던 그 실전이, 그리고 그 실전은 제 28년 경력과 확신과 오만을 전부 박살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조용히 왔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만큼 조용히. 그의 초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서부 사막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드론 62기가 탐지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출처는 불분명했습니다. 후티 반군이라는 설도 있었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시험 비행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출처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펜타곤 사무실에서 일상적인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CENTCOM, 중앙군사령부에서 올라온 일일 보고서를 읽고 있었죠. 중동에서 드론이 날아다니는 건 이제 거의 매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사라 첸이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라가 뛰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걸어 다녔거든요. 부국장님, 아랍에미리트 드론 요격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패트리어트가 잡았겠지. 사라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천궁2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천궁2를 실전 투입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총 탐지 표적 62기, 교전 표적 59기, 요격 성공 56기, 요격률 95%, 민간 피해 없음, 군사 시설 피해 없음. 저는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95%. 나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은 숫자였습니다. 패트리어트의 공식 발표 요격률이 80% 이상이고 독립검증기관 추정치가 72에서 78% 사이라는 걸 감안하면 95%는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2기야. 고작 62기. 소규모 드론이잖아. 저속 드론 62기 잡는 거랑 고속 탄도미사일 잡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운이 좋았던 거야. 조건이 좋았을 뿐이야.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론 62기가 소규모입니까? 62기면 소규모지.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스커드 미사일 몇 발 쐈는지 알아? 우리 패트리어트는 수백 발의 미사일 앞에서 검증된 거야. 62기 드론. 그건 연습이지, 실전이 아니야. 사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을 가져가며 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위협 등급 낮음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리처드, 천궁2가 드론 62기를 잡았다는데 하우가 웃었습니다. 들었어. 62기짜리 놀이터 훈련이잖아. 드론이 무슨 속도로 날아오는데 시속 200km도 안 될 거야. 그걸 못 잡으면 그게 더 문제지.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마이클, 걱정하지 마. 진짜 시험은 탄도미사일이야. 순항미사일이야. 거기서 천궁2가 뭘 할 수 있겠어. 미사일 요격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야. 저는 안심했습니다. 하우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62기 드론은 시험도 아니라고. 진짜 시험이 오면 천궁2의 한계가 드러날 거라고. 하지만 2달 뒤 두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아랍에미리트 동쪽 해안,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쪽에서 드론 130기와 순항미사일 17기가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공격이었습니다. 드론만 오는 게 아니라 순항미사일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드론은 낮은 고도로, 미사일은 높은 고도로, 방어 시스템이 동시에 두 방향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뚫리겠지. 순항미사일이 섞였으니까. 천궁2가 순항미사일을 잡아본 적이 있어? 없지. 이번에 한계가 드러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라가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CENTCOM 긴급 보고서로 올라왔습니다. 총 표적 147기 드론 130기 순항미사일 17기, 천궁2 교전 139기, 요격 성공 131기, 요격률 94.2%, 순항미사일 17기 중 16기 요격, 미사일 요격률 94.1%, 민간 피해 없음.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순항미사일 17기 중 16기를 잡았다고? 94%. 천궁2가 순항미사일을?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설명을 찾았습니다. 순항미사일이라고 해봤자 이란산 구형일 거야. 속도가 느린 거지. 미국이나 러시아 최신 순항미사일이었으면 얘기가 달랐을 거야. 사라가 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부국장님, 이란 순항미사일의 비행 속도는 마하 0.8입니다. 이건 미국 토마호크와 거의 같은 속도입니다. 느린 미사일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부하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사라를 노려봤습니다. 사라, 자네가 무기 체계 전문가야?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 마. 전장 환경, 기상 조건, 발사 각도, 전자전 상황, 이런 변수들을 다 따져야 해. 카탈로그 숫자만 비교하는 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실전 결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카탈로그가 아니라 실전에서 94%가 나온 겁니다.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두 번 쏴보고 뭘 알아? 패트리어트는 수십 년 동안 수십 개 전장에서 검증됐어. 천궁2는 고작 2번 쏴봤잖아. 2번의 결과로 전체를 판단하는 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 사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약간 빨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사라의 말이 틀려서? 아닙니다. 사라의 말이 맞아서 화가 났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아직 진짜 시험은 안 왔으니까. 대규모 공격이 와야 진짜 성능이 드러나니까. 그 진짜 시험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새벽 2시 47분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펜타곤 비상 연락망이었습니다. 화면에 FLASH라는 단어가 떠 있었습니다. FLASH는 최고 긴급 등급입니다. 제가 28년간 받은 FLASH 메시지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9.11 테러 때, 이라크 침공 때, 빌라덴 사살 때, 그 급의 사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 캐서린이 잠결에 물었습니다. 마이클, 무슨 일이야? 사무실 가봐야 해. 차를 몰고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포토맥 강 위로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펜타곤 주차장에 도착하니 이미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3시인데 주차장에 차가 가득했습니다. DSCA 상황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중동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화면 가득 찍혀 있었습니다. 사라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커넬리 국장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뭔가? 커넬리가 말했습니다. 대규모 공격이다.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됐다. 규모가 얼마나 되지? 사라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현재까지 탐지된 표적이 380기입니다. 드론 312기, 순항미사일 47기, 탄도미사일 21기입니다. 380기.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중동에서 본 적 없는 규모였습니다. 2019년 사우디 아람코 석유 시설 공격 때 드론이 25기였습니다. 그때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번에는 380기, 15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탄도미사일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드론이나 순항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미사일입니다. 속도가 마하 5에서 7까지 올라갑니다. 시속 6,000km가 넘는 겁니다. 이걸 잡는 건 미사일 방어의 최고 난이도입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아부다비에 천궁2가 6개 포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개 포대의 동시 교전 능력이 24개 표적, 6개 포대면 한 번에 144개 표적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80기가 동시에 온다면 재장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장전하는 동안 뚫리는 미사일이 있을 겁니다. 특히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빠르니까 반응 시간이 짧습니다. 이번에는 뚫린다. 확실히 뚫린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천궁2가 실패하면 걸프 국가들이 다시 미국 패트리어트로 돌아올 테니까요. 한국이 실패하면 제 판단이 맞았다는 게 증명되니까요. 저는 적국의 미사일이 아군의 방어망을 뚫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미국 동맹국의 국민들이 미사일에 맞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 자존심을 위해서 스크린에서 실시간으로 교전 상황이 업데이트됐습니다. 파란 점이 천궁2 요격 미사일이었고 빨간 점이 적 표적이었습니다. 파란 점들이 빨간 점들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차 교전 보고, 드론 78기 격추, 2차 교전 보고, 추가 94기 격추, 순항미사일 23기 격추, 3차 교전 보고, 추가 71기 격추, 순항미사일 추가 15기 격추. 상황실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스크린에 빨간 점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책상 모서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교전 보고, 21기 중 20기 요격, 탄도미사일 20기를 잡았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잡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맞추는 건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패트리어트도 탄도미사일 요격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천궁2가 21기 중 20기를 잡았다고?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총 표적 380기, 요격 성공 368기, 요격률 96.8%, 통과한 12기 지상방어 시스템으로 최종 처리, 목표 도달 표적 연기, 민간 피해 제로, 군사 시설 피해 제로, 아부다비 공항 정상 운영, 두바이 시내 피해 없음. 상황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는 빨간 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파란 점들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커넬리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97%. 그 한마디가 상황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97%. 380기 중 368기를 잡았습니다. 탄도미사일 21기 중 20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기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추가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부국장님, 이번 공격에서 패트리어트도 교전했습니다. 뭐라고? 사우디 동부 지역에도 같은 시각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쪽으로 드론 85기와 순항미사일 12기가 날아왔습니다. 사우디는 패트리어트를 투입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패트리어트 결과는? 사라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총 표적 97기, 패트리어트 요격 성공 72기, 요격률 74.2%, 통과한 25기 중 11기가 아람코 석유 시설 인근의 낙하, 시설 일부 손상, 사상자 3명.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같은 밤, 같은 시간대,
같은 종류의 공격. 천궁2는 97%를 잡았고 패트리어트는 74%를 잡았습니다. 같은 전장에서 직접 비교가 된 겁니다. 23% 차이. 그 23%가 사상자 3명이었고 석유시설 파손이었습니다. 97%대 74%.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의 천장은 낮았습니다.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커넬리 국장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마이클, 이건 심각하다. 같은 전장에서 직접 비교가 됐어. 이 데이터가 걸프 국가들 손에 들어가면 큰일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데이터는 이미 걸프 국가들 국방부에 공유되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이 숫자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제가 두려워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칼리드 알라이안, 아랍에미리트 국방차관, 46세, 아부다비 왕실 일원이자 영국 샌더스트 왕립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군인이었습니다. 키가 185cm의 날카로운 눈매, 검은 수염을 깔끔하게 다듬은 사람이었습니다. 걸프 국가 국방관료들 중 가장 젊고 가장 과감한 인물이었습니다. 미국 유학 경험이 있어서 영어가 유창했고 미국 방산 체계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칼리드가 워싱턴으로 날아왔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 미팅이 잡혔습니다. 커넬리 국장, 저 사라, 그리고 레이 시온의 하우까지 동석했습니다. 미국 측 5명, 아랍에미리트 측 3명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칼리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천궁2 추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4개 포대 추가, 기존 6개 포대에 더해 총 10개 포대 체제로 갈 겁니다. 커넬리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우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차관님, 잠깐만요. 아랍에미리트는 오랫동안 미국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패트리어트는 30년간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을 지켜왔습니다. 한 번의 교전 결과만 보고 30년의 파트너십을 버리시겠습니까? 칼리드가 하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스터 하우.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3번의 실전에서 천궁2는 95%, 94%, 97%를 기록했습니다. 일관되게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교전에서 같은 밤, 같은 시간대에 패트리어트와 천궁2가 동시에 교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차관님, 패트리어트의 74%와 천궁2의 97%는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장 환경이 달랐고, 표적의 종류가 달랐고, 교전거리가 달랐습니다. 칼리드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했습니다. 여기 독립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전장 환경 보정 후에도 천궁2의 요격률이 패트리어트보다 19%포인트 이상 높다는 결론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미국은 아랍에미리트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공 무기로의 전환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F-35 전투기 도입 일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협박을 한 겁니다. 회의실에서, 면전에서 칼리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미스터 브레넌. 네. 지난주 아부다비에 380기의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왔습니다. 우리 국민 980만 명의 머리 위로 날아왔습니다. 그중 97%를 천궁2가 잡았습니다. 같은 밤 사우디에서 패트리어트는 74%를 잡았습니다. 그 차이 23%. 23%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칼리드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23%는 우리 국민의 목숨입니다. 380기 중 23%면 87기입니다. 87기의 미사일과 드론이 우리 도시에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학교에 떨어집니다. 병원에 떨어집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에 떨어집니다. 미스터 브레넌, 당신은 그 23%에 속하는 국민들에게 뭐라고 말할 겁니까?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니까 참으라고요? F-35가 중요하니까 죽으라고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칼리드의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칼리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결정했습니다. 천궁2 4개 포대 추가 도입, K9 자주포 120문 도입, 천무 다연장 로켓 32기 도입, 총 금액 9조 2천억 원. 그리고 이건 아랍에미리트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칼리드가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천궁2 신규 계약 8개 포대, K9 자주포 220문, 천무 48기, 금액 19조 5천억 원. 쿠웨이트, 천궁2 3개 포대, 천무 24기, 금액 5조 1천억 원. 카타르, 천궁2 4개 포대, K9 72문, 금액 7조 8천억 원. 바레인, K9 자주포 36문, 금액 1조 7천억 원. 오만, 천무 다연장 로켓 28기, K9 48문, 금액 3조 2천억 원. 칼리드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6개국 합산 총 계약 금액 46조 5천억 원. 최종 조율이 끝나면 5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실이 아니라 회의실이었지만 그 순간 폭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53조 원. 미국이 중동에서 1년간 벌어들이는 방산 매출 28조 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 전부 한국으로 갑니다. 커넬리 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우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칼리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스터 브레넌, 우리는 당신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F-35를 안 팔겠다면 안 파셔도 됩니다. 유로파이터도 있고 라팔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공 시스템은 한국입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칼리드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커넬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자네가 6개국에 전화한 거 알고 있어. F-35로 협박한 거 알고 있어. 그게 역효과를 낸 거야. 압박이 오히려 반발을 산 거라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주의 CNN, BBC, 알자지라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천궁2 중동 대규모 실전에서 요격률 97% 기록. 같은 전장에서 미국 패트리어트는 74%에 그쳐 하루 만에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 뉴스가 나온 날 저녁, 저는 하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2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에 겨우 받았습니다. 리처드, 대책을 세워야 해. 하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마이클, 레이시온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 중동 영업팀 전원 귀국 명령이 내려왔어. 150명이야. 내가 15년간 만든 중동 조직이 해체되는 거야. 해체? CEO가 전화했어. 리처드, 중동에서 우리 점유율이 뭐냐? 68%에서 31%로 떨어졌다. 반토막이야. 자네가 뭘 한 거야? 그게 CEO가 나한테 한 말이야. 전화를 끊은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커넬리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국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커넬리가 서류 한 장을 밀었습니다. 마이클, DSCA 중동국 조직 개편이 결정됐다. 인원을 280명에서 120명으로 줄인다. 그리고 자네는 보직 해임이야.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 뭔가가 고이고 있었으니까요. 2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했습니다. 커넬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이클, 미국의 국익이 뭔지 다시 생각해봐. 자네는 동맹국을 협박하고 정당한 경쟁을 방해하고 의회에 편향된 보고서를 올렸어. 그게 미국의 국익인가? 아니야. 그건 레이시온의 이익이고 자네 자존심이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복도에서 사라 첸을 마주쳤습니다. 사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도 없었고 경멸도 없었습니다. 그냥 슬픈 눈이었습니다. 부국장님. 사라. 저는 3년 전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 방산이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그때 들어주셨더라면 대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경쟁을 막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발전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개선하고 가격을 낮추고 납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지만 그 시간을 쓸 수 있었던 3년을 당신은 한국을 방해하는 데 낭비했습니다. 저는 사라의 말을 듣고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 형광등이 윙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1인 복도의 역대 국방장관 초상화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국장님, 제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버릴까 고민하셨다고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을 백업해뒀습니다. 통화 기록, 지시 내용, 보고서 수정 이력, 전부요. 사라가 걸어갔습니다. 작은 체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NPR 뉴스가 나왔습니다. 걸프 6개국이 한국 방산 3종 세트, 천궁2,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을 동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53조 원으로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수주이며 미국 중동 방산 독점 체제의 사실상 종말을 의미합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지 못했습니다. 손이 핸들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포토맥 강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석양이 제28년 경력에 지는 태양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클? 저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현관까지 걸어가는 10m가 10km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칼리드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23%는 우리 국민의 목숨입니다. 학교에 떨어집니다. 병원에 떨어집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에 떨어집니다. 저는 그 23%를 어떤 의미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23%는 그냥 숫자였습니다.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계약 금액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광장에서 시민들이 배너를 들고 있는 영상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Thank you, Korea. 한국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이 카메라 앞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천궁2가 없었으면 우리 동네에 미사일이 떨어졌을 겁니다. 한국이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건 미사일이 아니라 저였으니까요. 저희 방에 공작이 없었더라면 아랍에미리트는 더 일찍 천궁2를 도입했을 겁니다. 더 많은 포대를 배치했을 겁니다. 더 완벽한 방어망을 구축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미국 무기를 팔기 위해, 레이시온의 이윤을 위해, 제 자존심을 위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펜타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CNN을 켜고 중동 뉴스를 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28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양복을 입고 펜타곤으로 출근하던 사람이 이제는 잠옷바람으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걱정했습니다. 마이클, 산책이라도 나가.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뭘 하는 사람인지 물어볼 테고, 뭘 하는 사람인지 대답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생중계. 증인석에 커넬리 국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가 텔레비전 조명 아래서 더 하얗게 보였습니다. 커넬리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상원의원이 물었습니다. 커넬리 국장, 미국이 중동 방산 시장에서 30년간 유지하던 독점적 지위를 3년 만에 잃었습니다. 이건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커넬리가 마이크 앞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구조적 문제입니다. 의원님. 우리는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졌습니다. 패트리어트 1개 포대가 1조 4천억 원입니다. 한국 천궁2는 같은 구성이 5,500억 원입니다. 3분의 1 가격입니다. 납기도 우리가 36개월인데 한국은 18개월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실전 성능에서 밀렸습니다.
다른 상원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국장, 구조적 문제라고 했는데 DSCA 중동국이 동맹국을 협박하고 한국 방산 수출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건 사실입니까? 커넬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부 과도한 조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도한 조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걸프 국가들의 F-35 판매를 빌미로 한국 무기를 사지 말라고 압박한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의회에 한국 방산 기술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편향된 보고서를 제출한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청문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상원의원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국장,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협박한 나라들이 미국 무기를 샀습니까? 커넬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6개국 전부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총 53조 원 규모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상원의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정당한 경쟁 대신 협박을 선택했고 협박은 역효과를 냈고 결과적으로 30년 독점을 3년 만에 잃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대외 신뢰도까지 손상시켰다. 이게 맞습니까? 커넬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커넬리의 얼굴을 보면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은 커넬리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제가 한 일 때문에 커넬리가 저 자리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또 다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레이시온이 한국 한화디펜스의 기술 제휴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레이시온은 천궁투의 다중 표적 동시 교전, 알고리즘과 탄도미사일 요격 유도 기술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레이시온이 하나한테 기술을 배우겠다고? 패트리어트를 만든 회사가 천궁투를 만든 회사한테 고개를 숙였다고? 그 뉴스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부다비 전시회에서 박준혁에게 한국은 미국 기술을 카피한 나라라고 했던 제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 기술을 배우겠다고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카피캣이 아니라 원본이 된 겁니다. 아니, 원본을 뛰어넘은 겁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캐서린에게 말했습니다. 나 아부다비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캐서린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부다비. 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누구?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모욕했던 사람. 이틀 뒤 저는 아부다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 비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8년간 중동을 수십 번 오갔지만 이번처럼 가슴이 무거운 적은 없었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에 내리니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기온 43도, 습도 80%. 하지만 더운 것보다 더 불편한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부다비 교외의 군사기지로 향했습니다. 한화디펜스 중동기술지원센터가 거기 있었습니다. 사전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하면 거절당할 것 같았으니까요. 기지 정문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한화디펜스 사무실 위치를 물었습니다. 경비원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국인이 한국 방산업체 사무실을 찾아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무실 건물은 기지 동쪽 끝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프리페브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한국 국기와 아랍에미리트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하얀 먼지가 뒤집어 쓴 SUV 여러 대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복도에는 땀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천궁투 시스템 도면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화이트보드에는 한글로 뭔가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글씨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절박함, 그리고 헌신. 복도 끝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준혁. 갈색 작업복을 입고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빈 커피잔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사막 모래가 묻은 안전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준혁이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를 알아본 겁니다. 미스터 브레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스터 박,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박준혁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놀란 표정이었지만 금방 평소의 담담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의자를 하나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앉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8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수천 시간을 보낸 사람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준혁이 먼저 물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박준혁이 인스턴트 커피를 2잔 타왔습니다. 머그잔에는 한화디펜스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냈습니다. 미스터 박, 저는 사과하러 왔습니다. 박준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부다비 전시회에서 당신에게 한 말. 70년간 전쟁을 안 한 나라가 만든 무기를 왜 사느냐고 한 말. 삼성이나 현대나 만드는 나라라고 한 말. 전부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한국이 왜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하는지 몰랐습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부다비 전시회에서 봤던 것과 같은 미소였습니다. 담담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확신에 찬 미소. 브레넌 부국장님, 아니 전 부국장님이시죠.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도 당신의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70년간 전쟁을 안 한 나라라고 했을 때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는 대신 다짐했습니다. 실전이 오면 숫자로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실전이 왔고 숫자가 나왔습니다. 97%. 네, 97%. 하지만 브레넌 씨, 그 숫자가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쪽에 위협이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서울까지 날아오는데 5분입니다. 5분.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에요. 그 5분 안에 탐지하고, 추적하고, 요격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우리 가족이 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만듭니다. 가격을 낮추려고 싸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만들다 보니 성능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무기가 여기 아부다비 가족도 지킨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명치가 뜨거워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28년간 저는 무기를 숫자로만 봤습니다. 계약 금액, 시장 점유율, 납기, 유지 보수 비용. 전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에게 무기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5분 안에 잡지 못하면 죽는 가족. 그 절박함이 97%를 만든 겁니다. 미국은 그런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미국 본토에 미사일이 날아올 걱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기가 비싸졌고, 느려졌고, 결국 밀린 겁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미스터 박, 감사합니다. 뭐가요? 가르쳐줘서요. 28년간 아무도 제게 가르쳐주지 않은 걸 당신이 가르쳐줬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의 방해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완벽해져야 했습니다. 97%가 아니라 100%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당신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더 아픈 말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도에 붙어 있는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한화디펜스 아부다비 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340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사막을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갈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 안전모를 든 사람들, 웃고 있는 사람들. 그 사진 아래에 한글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박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발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팀 슬로건입니다. 한 발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이건 마케팅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맹세였습니다. 5분 안에 가족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맹세. 기지를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 98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머리 위를 한국이 만든 방패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저는 한참을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진 게 아닙니다. 오만이 진 겁니다. 독점이 진 겁니다. 협박이 진 겁니다.
절박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만에 빠져 현실을 외면한 사람들이 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한국이 이긴 것도 아닙니다. 절박함이 이긴 겁니다. 5분 안에 가족을 지켜야 하는 그 절박함이 97%를 만들었고 53조 원을 만들었고 세계의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의 아부다비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로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가족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유지되는 건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만든 방패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패를 부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다행히도 실패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아부다비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막 위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휴전선 너머에 수천 기의 미사일이 겨누고 있는 나라, 그 위협 속에서 세계 최고의 방패를 만들어낸 나라, 미국의 협박에도 방해에도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실전으로 증명해낸 나라. 저는 28년간 그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카피캣이라고, 후발주자라고, 삼성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 나라는 제가 무시하는 동안 조용히 세계 최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알렉산드리아의 작은 아파트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봅니다. 한국 방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상하죠? 제 경력을 끝낸 나라인데 미소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함이 뭔지. 그건 무기의 크기가 아닙니다. 예산의 규모가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절박함. 한 발도 놓치지 않겠다는 맹세.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97%. 그 숫자 뒤에는 340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43도 사막에서 새벽 2시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분 안에 가족을 지켜야 하는 나라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무기 수출 책임자가 직접 밝힌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만든 방패가 세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